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우리가 볼 거고요. 3번 네모에서 형평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은 이 공익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형평이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형평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보면은 형평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뭐 공평이다, 공정이다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형평을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교재에 따르면은 1번 반가로가 수평적인 공평이 있고 2번 반가로가 수직적인 공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수평적인 형평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가 수직적인 형평관이라는 게 있다. 일단 텍스트 자체로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거기 수평적인 형평 같은 경우에는 1번 동그라미 체크하세요. 동일한 건 동일하게. 동일한 건 동일하게 대우한다. 그래서 이제 수평적 형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동등하게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나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수평적인 형평관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수직적 형평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왔지만 다른 건 다르게 대우를 한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서 대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부격차 같은 거 고려하는 현상이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수직적 형평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단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누진세 같은 거. 더 많이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들, 이런 현상을 수직적 형평관에 매칭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직적인 형평관과 수평적인 형평관을 다 더한 거를 갖다가 절충적인 형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충적인 형평이라는 것은 사회 내 구성원들이 어떤 직장 같은 거를 잡을 때 기회 자체는 동일하게 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 내 존재하는 극빈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라는 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절충적인 형평이라고 하는데, 이 절충적인 형평을 갖다가 여러분 시험에서는 사회적인 형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7급 수준까지 한다고 고려했을 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둡니다. 해서 거기 3번 반가로에 보시면은 절충적인 공평이라고 되어 있고 사회적 형평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사회적 형평 그리고 수직적 형평 플러스 수평적인 형평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밑줄 쭉 쳐두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오늘 드렸던 유인물 1페이지 잠깐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시면은 형평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평등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평등이론이라는 것은
거기 그림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텍스트를 뭐라고 적을 필요는 없고, 능력과 업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어떤 보상을 누구에게나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평등 이론이 되는 겁니다. 제 말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욕구 이론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능력과 업적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는 누구나 보상을 해줘요. 최저선은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이후서부터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서 가치적인 배분을 해주는 이론. 그렇죠? 그리고 실적 이론이라는 것은 그냥 능력과 업적에 따라서 사회적인 가치를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적 이론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 이론이 있고, 실적 이론이 있고, 욕구 이론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7급 수준으로까지 공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은 해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에다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98페이지 있죠? 거기 한번 돌아와 볼게요. 거기 개념에서 1번 동그라미에 욕구 이론과 이제 실적 이론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기술을 해둔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욕구 이론에서 1번 동그라미 개념 체크합니다. 거기서 기본적인 욕구라는 표현에다가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가정한다면 누구나 최소한의 욕구는 충족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보장은 해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방가로에서 실적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동그라미 개념 체크하시죠. 기회 자체는 주지만 동등하게 주지만 능력과 업적에 따라서 전부 상이한 배분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적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 개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99페이지에서 3번에 형평의 종류와 형평 이론의 관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서 요 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적 이론, 욕구 이론이라는 게 그 표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왼쪽 열에. 그리고 이 이론들이 각 이론들이 아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수평적 형평관 그리고 수직적 형평관에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게 그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은 결론은 욕구 이론이든 실적 이론이든 수평적 형평관 혹은 수직적 형평관에 둘 다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공부하시면 끝나요. 요 얘기에 대해서 7급에서 한 번 나왔던 게 전부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유인물에서 제가 1페이지 한번 볼게요. 교재에 있는 표를 갖다가 제가 아주 간략한 부분만 수정을 해서 표를 다시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적 이론이라는 그 칸이 보이시죠? 실적 이론. 실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회는 다 똑같이 줘라. 그래서 동일한 건 동일하게 수평적 형평관에 부합이 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실적의 차이에 따라서 차등 배분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점에서 수직적인 형평관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다수설의 얘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욕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수설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최저선은 무조건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누구한테나 균등하게 보장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소수설이냐면 수평적인 형평관은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형평관은 일반적으로 다수적인 관점에서는 기회의 균등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소수설적 관점에서는 결과 균등을 의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기회는 차등을 주자 대신에 이렇게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욕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 형평관에도 부합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소수설적 관점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둔 거예요. 7급에서 딱 한 번 나왔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틀은 이거예요. 일반적인 다수설적 관점에서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 양자를 더한 개념을 갖다가 절충적인 형평이라 하는데
이를 사회적 형평이라고 정의한다 라는 게 일단은 이론 수업에서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다음에 99페이지에서 롤즈의 정의관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지우고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게 여기입니다. 지금 방금 여기 형자를 한 거고요. 이제 정자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자가 제가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지금 정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그 정의로운 국가다.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행정부도 왕왕 발표를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스티스라는 개념 자체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것도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정의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연구가 롤즈의 정의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이클 샌델이 아닙니다. 존 롤즈가 되는 거예요. 샌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정의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분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에서 기존의 정의관에 대해서 나왔던 목록을 알기 쉽게 대중들한테 전달하신 분인 거죠. 하지만 롤즈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체계적인 글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 롤즈를 배우는 게 되는 것이다. 존 롤즈의 정의론을 갖다가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조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적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할 때 크게 3개의 카테고리인데 일단 가상적이고 원초적인 상황을 전제해요. 롤즈 같은 경우에는 요 포인트가 일단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가상적이고 원초적인 상황이라는 게 우리한테 이제 낯선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사고 실험을 한다. 현실에서 직접 한 실험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한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한 실험도 실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네, 됩니다. 로직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행정학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은 토마스 홉스가 어떤 책 썼어? 어떤 책, 유명한 책 썼어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여러분. 그 리바이어던이라는 책도 사고 실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자연과학은 무조건 실제 현장에서 실험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아주 유능한 자연과학자들도 처음에는 사고 실험을 먼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양자역학 있죠,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것도 양자라는 거를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과학 실험 도구의 발전에 따라서 그 이론이 검증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런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머릿속에서 한 실험이다. 자, 가상적이고 원초적인 상황 하에서 롤즈에 따르면은 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들,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의 특성은 내가 생각했을 때 크게 2가지야. 이렇게 접근을 해요. 첫 번째, 무지의 배일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가상적 상황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무지의 배일 상황 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의미상으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한정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네요. 한정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지 않은 상황인 거지. 그런데 질문을 하는 거야.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떤 게 공정한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배분하는 룰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랬을 때 그 질문받은 자는 어떤 상황에 있다? 무지의 배일 상황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미래에 내가 태어났을 때 부자로 태어날지 빈자로 태어날지 어떤 지능을 가졌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 아시겠죠? 한정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를 규율하는 정의의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미래에 태어날 때 나는 부자로 태어날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 맞는 정의의 원칙을 내세우겠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상적인 상황에서 인간이라는 그런 주체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수적인 결정자라는 거예요. 이 보수적 결정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 회피적인 성향. 사실 우리가 학원을 결정할 때도 내가 리스크를 무릅쓰면서 결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선생님 생각에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기 마련이다? 보수적인 결정을 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롤즈가 상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합의를 합니다. 이 합의를 통해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을 하게 돼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배분하는 정의의 원칙을 세운다라는 점에서 이 롤즈의 정의론을 갖다가 사회계약설 관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신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머리로 합의를 통해서 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갖다가 사회계약설이다. 이런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의 역사로 비춰봤을 때 근대 사회에서부터 나타난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무튼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가치를 배분하는 정의의 원칙을 세운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롤즈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1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1원칙. 그 다음에 2원칙이라는 게 있다.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원칙이 나오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거죠. 1원칙은 뭐냐면은 평등한 자유를 그래도 사람들은 원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야 라고 롤즈가 설명을 해요. 이제 롤즈가 이렇게 주장을 하기까지는 그냥 단순한 직관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많은 서적과 이런 관찰을 통해 가지고 길게 논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일단 물질보다는 뭐가 원한다? 자유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등한 자유. 근데 여기에서의 자유는 뭐냐면은 타인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한테 주어진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 이원칙이라는 것은 정당한 불평등 원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차등 조정의 원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적어둡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 2원칙 내에는 두 가지 원칙이 존재해요. 그래서 2-1 원칙이 있고 2-2 원칙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2-1과 2-2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롤즈라는 사람은 사회 내에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정당한 불평등이라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1과 2-2 원칙이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의 불평등이라는 거는 나는 정당하다라고 페어하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1 원칙이 뭐냐면은 기회균등의 원리예요. 기회균등. 이 기회균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 있잖아요. 직업 선택. 직업 선택 같은 거 할 때 뭐 인종차별이라든가 빈자와 부자라든가 그걸 구별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줘라. 기회균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 원칙. 이걸 갖다가 최소 극대화 원칙 이렇게 표현을 해요. 최소 극대화 원칙. 천천히 적으시죠. 그 다음에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이걸 갖다가 또 차등의 원칙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적어는 둡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이론을 배울 때는 이 2-2 원칙의 의미를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의미를. 그러면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 요거 무슨 뜻이냐면은 사회 내에 극빈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극빈자에 대한 지원을 얘기를 해요. 극빈자에 대한 지원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둬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롤즈라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의 상황에 있고 보수적인 결정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가 이 정의의 원칙을 세움에 있어서 사람들의 이성을 바탕으로 합의를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그래도 자유일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내에는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다. 사람들은 그렇게 합의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다 주자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회 내에 있는 극빈자들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합의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한 게 정의의 원칙이 되겠다.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1원칙 쪽으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일단 접근으로 적어둡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그러는 거예요. 1원칙과 2원칙이 상호 상충한다. 그럼 어떤 게 우선한다? 1원칙이 우선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 원칙과 2-2 원칙이 상충한다. 2-1이 우선이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천천히 적으시죠. 끝났어요. 사실은. 여기까지 했으면. 선생님이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거기 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시면은 가상적인 원초적 상황이다 동그라미 하시죠. 자, 거기 3번 방가로 체크하시죠. 인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지의 배일과 보수적 의사결정자로 가정한다. 밑줄 쭉 치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사고 실험 하에서 인간이라는 주체 자체가 보수적인 결정자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의를 할까요? 그러면 합의를 하지 않겠죠. 나는 부자로 태어날 것 같아 라고 강하게 믿고 어떤 뭐라 그럴까
위험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는 성향의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원칙을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원칙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수적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내가 혹시 태어났는데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의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 1번 방가로 체크하시죠. 정의의 제일 1원리다. 동등한 자유. 밑줄 쭉 칩니다. 거기에 표현해 보면은요. 개개인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밑줄 쭉 치시죠. 자, 거기까지 한 상황에서 선생님이 오른쪽 날개에 있는 문제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롤즈의 정의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는 OX 풀듯이 간단하게 일단 풀 거예요. 복습을 하실 땐 여러분들이 다 리뷰를 하셔야 돼요. 거기 3번 선지 보시면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와 차등 조정의 원리가 충돌할 때는 차등 조정의 원리가 우선한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요거하고 요 이원칙하고 충돌한다라고 하자. 그럼 이게 우선한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선생님이 위쪽으로 갈수록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1원칙이 우선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왼쪽 날개에 있는 문제도 잠깐 한번 보죠. 거기 밑에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행정가치에는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인 본질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를 실현케 하는 수단적 가치가 있다. 다음 중 본질적 가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아까 본질적 가치는 두 문자로 뭐라 한다? 공정복지, 형평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답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그 위에 문제 한번 볼게요. 공익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한번 보시면 실체설은 사회 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보다는 부분적이며 특수한 이익을 공익으로 보는 입장이다. 실체설은 무조건 사회 전체한테 득이 되는 걸 공익으로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특수한 개인의 사정을 반영하는 특성이 있는 것은 과정설적 관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100페이지. 자, 왼쪽 날개 상단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선지 보시면 롤즈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 원리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이 되더라도 상충이 되지 않는 선에서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4번이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갖다가 괴롭히지 않는. 내가 내 자유를 추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피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서 이제 2번 방가로에서 정의의 제2원리라고 나왔어요. 거기 보시면은 선생님이 아까 정당한 불평등의 원칙이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차등 조정의 원리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었죠. 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번 동그라미의 기회균등의 원리 이게 이제 2-1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차등의 원리가 2-2 원칙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소 극대화의 원리라고 되어 있죠. 2번 동그라미에서 밑줄 쭉 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그 학자분들의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최소라는 것은 극빈자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극빈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법으로서. 그래서 롤즈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은요. 어떻게 해서 사회를 도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냐면은 오로지 기부를 통해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근데 롤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적 의지가 아니라 법으로 강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사회주의자들도 좀 불편한 면이 있어요. 이런 자유를 굉장히 우선시한다든가 기회균등의 원칙이 최소극대의 원칙보다 위에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롤즈가 그런 한계점은 있다. 자, 3번의 원칙의 우선순위에서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면 제1원칙이 우선한다.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건 선생님이 이렇게 판서한 걸로 대체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거기 1번 방가로 체크하시죠. 행운에 의해 얻은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을 사회의 공동자산으로 간주하고서 이걸 갖다가 사회 내에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된다라는 점을 어필을 해요. 지금 시험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롤즈 정의론을 리딩을 해봤을 때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기회의 균등이다. 그래서 롤즈가 그 책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잡을 선택을 할 때 사람들한테 기회는 동등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롤즈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회를 똑같이 주더라도 재능이 있는 자가 좋은 직업을 가져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재능이라는 것을 롤즈는 굉장히 폭이 넓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메이저리그에서 그 뭐 투수를 하고 있다, 타자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체육적 재능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재능만 재능이다라고 롤즈는 생각을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밌는 게 대단히 성실한 거, 타고난 재능이래요. 타고난 재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직업을 배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된다. 그럼 너희가 좋은 직장을 가진 것은 너희의 노력이라기보다도 타고난 재능 때문이므로 사회적인 극빈자를 돕는 데 일조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롤즈는 개개인 간의 능력 차가 있음을 인정을 해요. 쉽게 생각을 해서. 아유, 마스크 쓰니까 숨이 차네 이거. 어? 자, 거기 선생님 유산소 운동하는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 자, 그리고 자, 그래서 3번 방가로 체크하시죠. 그래서 타고난 차이 때문에 사회적 가치 획득에서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극빈자를 돕자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만들어 두자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방가로 체크하시죠. 자유주의하고 평등주의를 섞은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굳이 선생님이 뭐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1원칙하고 2-1원칙은 자유주의 원칙에 가까운 편이 되겠고 이쪽은 평등주의 원칙에 가까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6번 방가로에서 중도적 입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체크하세요. 그리고 중요 표시하세요. 그 중도적 입장에다가 뭐라고 적어두시냐면은 그러니까 자유주의하고 플러스 평등주의를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중도적 입장이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 밑에 이제 5번에 평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공리주의에서 생각을 하는 정의관하고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그 갑, 을, 병의 총 만족도 합만 크면은 정의가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롤즈 같은 경우에는 사회 내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효용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지 정의로운 국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롤즈가 A 국가, B 국가 중에서 하나의 국가를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B 국가를 선택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직관적인 이해만 했으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2번 방가로 체크하세요. 좌파와 우파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이건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양자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는 여기야 여기야 막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시험용 지식인데 그 롤즈가 과연 중도적인 입장이냐,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입장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학자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딱 정하는 거예요. 중도적 입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굉장히 뛰어난 대가는 이렇다라고 바구니에 함부로 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다 바구니에다 딱 담아두는 거지. 뭐라고? 중도적 입장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3번 방가로 이것도 체크하시죠. 그거는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이 아까 롤즈의 정의로는 사고 실험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실제 실험한 거 아니잖아. 이런 비판을 하는 거 유치한 비판이죠. 예,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그래서 그 홉스의 리바이어던도 야, 너 실험 안 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홉스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서적이고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실험이지만 이렇게 인정받는 책들이 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페이퍼들 막 이러이러한 우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그 TV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실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또 뭐 좋은 연구냐?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실험이라는 건 얼마든지 조작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과연 로직이 중요하다. 그 101페이지에서 맨 위에 롤즈의 정의론을 요약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도 직관적인 이해만 했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가치는 빈자와 어떤 부자 간에 어느 정도의 정당한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회와 자유는 둘 다 모두 가져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행정의 가치 매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그렸던 그림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제가 이 공정복지 형평자를 갖다가 행정이 추구해야 되는 최종적인 목적이다. 궁극적인 가치라고 했고 이 궁극적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되는 그 아래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능률성 차원의 측정이 용이한 가치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측정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민주성과 관련된 가치들이 이만큼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익, 정의, 형평, 자유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 오른쪽 날개 문제 한번 볼까요? 상단 롤즈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시면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인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롤즈는 중도적 입장이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2번에 롤즈가 말하는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금 5번 선지 볼게요. 차등 조정의 원리가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에 우선해야 된다. 기본적 자유의 평등이 우선해야 된다. 아까 했던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롤즈의 정의론과 거리가 먼 것은 2번 선지에서 최대 극대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생님이 최대 극대화가 아니라 뭐다? 최소 극대화. 아시겠죠? 네, 틀렸어요. 102페이지. 왼쪽 날개 문제. 행정의 특징 중에서 다른 기능보다 한 단계 우위에 있는 것은 이랬어요. 자, 문제가 지금 선지를 두루 보니까 한 단계 위에 있는 거는 얘를 고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번의 형평성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선생님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공정복지 형평자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정복지 형평자. 아코프라는 사람이 분류를 했었다. 네, 이제 이걸 지울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이 하위의 주머니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쪽 수단적인 가치를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여 지금 섹션 2 제목 자체가 행정의 수단적인 가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거기 1번 네모에서 합법성이라고 나왔어요.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수단적 가치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험의 기출빈도 자체로 보자면 당연히 궁극적 가치가 더 기출빈도가 높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수단적 가치에서는 안 나옵니까? 수단적 가치에서도 나와요. 그렇지만 수단적 가치 같은 경우에는 좀 포인트가 있어요.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그래도 몇 번 회자되고 있는 수단적인 가치들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포인트로 잡아 드릴게요. 일단은 합법성이라고 나왔어요. 합법성은 여기 들어갑니다. 합법성. 민주성과 관련된 수단적 가치 안에 들어가는 개념으로서 개념 자체를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은 그냥 법치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법치행정. 그쵸? 이걸 갖다 합법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 2번에서 장점이 이제 나오는데 공정한 거죠. 법대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 법에서 정해진 대로 집행이 되는 거니까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애써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돼. 그 다음에 3번의 단점이라고 나왔어요. 자, 거기에서는 과잉동조라는 개념은 체크를 하세요. 이 과잉동조에다가 뭐라고 적어두시냐면은 목표의 대치 현상이라고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이 과잉동조의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관료제 파트 할 때도 따로 나와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말로만 설명을 하면은 원래 우리가 어떤 조직을 이끌어 나갈 때 규칙 같은 것들을 정해두잖아요. 그럼 그 규칙을 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칙 준수 자체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망각하는 현상, 이걸 갖다가 과잉동조라고 하는 것이고 목표의 대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잉동조라는 것은 규칙에 너무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선생님 적을까? 여러분들 집중력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늦은 시간에도. 그 2번 네모에서 책임성이라고 있어요. 책임성도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여기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거기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책임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일단 1번 방가로에서 제도적 책임이라는 게 있죠. 제도적 책임. 그 다음에 자율적 책임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도적 책임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거기다가 적어 두었는데 일단 1번 동그라미 체크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책임성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의무라고 하거든요.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의무. 그렇다라고 봤을 때 제도적 책임성은 뭐냐면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는 현상. 그러면은 제도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도적 책임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책임이에요, 능동적인 책임이에요. 수동적인 책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수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반면에 이 자율적 책임이라는 것은 이 어떤 법규에 똑바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가 국민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그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스스로 노력하는 현상, 의무를 다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능동적인 책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센터 같은 데 들어가면은 공무원 헌장 같은 거 적혀 있죠. 근데 그 공무원 헌장을 내가 어겼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처벌받거나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능동적인 책임이다, 자율적 책임이라 한다. 자, 그리하여 거기 2번 동그라미에서, 그러니까 제도적 책임 얘기하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 체크하겠습니다. 행위에 대한 결과 책임뿐만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과정 책임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이렇게 돼요. 과정과 결과라고 나눠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결과라는 것은 국민의 만족이에요. 그 다음에 과정이라는 것은 규칙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제도적 책임이라는 것은 양자를 다 보기는 하지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강조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강조점을 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규칙을 지키는 거에 일단 어떤 명시를 둔다. 중점을 둔다. 능동적 책임이라는 것은 이렇게만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국민 만족 자체에다가 포인트를 대고 두고서는 내가 의무를 다하는 현상, 이러면은 능동적 책임, 자율적 책임. 천천히 적으시죠. 자, 거기 이제 103페이지에서 3번 네모에 능률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들어갈게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학에서 능률성이 뭐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가성비를 얘기를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능률성 가성비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능률성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겠습니다. 능률성이라는 것은 둘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1번 방가로에서 기계적인 능률이 있고 2번 방가로에서 사회적인 능률이 있다. 기계적인 능률이 있고 사회적인 능률이 있다. 이거 우리가 배웠던 거죠. 사실은 기계적 능률성이라고 하면은 이거 가성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주의에서 언급했던 그 능률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성비예요. 근데 이제 사회적 능률성이라는 거는 이 기계적인 능률성을 포괄하는 좀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정책의 목적도 고려하는 한목적성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 내 인간 그리고 우리 조직 바깥의 국민의 견해를 수렴하려는 그런 인간 존중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능률, 이건 인간 존중이다. 그 다음에 상대적인 능률이다. 그러니까 기계적 능률을 따지기는 따지되 조직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가성비를 측정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 이런 관점이 상대적인 능률이다.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정책의 목적 달성 여부까지 고려한다라는 점에서 얘는 대단히 장기적인 관점의 능률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죠. 자, 거기에서 제가 책에서 한번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내용은 다 다룬 것 같고 거기 1번 방가로에서 기계적인 능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 동그라미에서 행정관리론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행정관리론. 이게 만약에 행정이론이라는 열을 선생님이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관리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지. 기계적인 능률성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능률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치행정 2원론이에요? 1원론이에요? 1원론이잖아요. 정행 1원론.
그리고 인간 존중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주의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날개 문제, 디목이 제창한 사회적인 능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디목도 있지만 애플비라는 사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애플비라고도 적어두세요. 자, 거기에서 단기적인 능률이 틀렸죠. 장기적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능률은 한목적성도 고려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의 능률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 시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의 목적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좁은 의미 능률성과 넓은 의미의 능률성, 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보기 전에 오늘 드린 유인물에서 2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 2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뒀거든요. 그 투입 산출 결과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 좀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입이 있고 산출이 있고 결과라고 했을 때 얘를 뭐 목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투입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도로를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단위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뭐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이런 것들. 그러면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들여가지고 산출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이 산출은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 10km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산출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 요거는 뭐냐면은 고속도로 10km를 깔음으로 인해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량 감소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본다. 그랬을 때 교통량 감소가 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매칭을 해봤을 때 투입과 산출의 어떤 관계를 중점적으로 보는 개념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능률성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산출 대비 결과의 달성도, 목표의 달성도를 위주로 보는 개념을 갖다가 효과성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률성과 효과성을 다 더한 개념, 양자를 모두 고려한다, 이거를 생산성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 어차피 다 볼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생산성을 효율성이라고 과거 아주 옛날 시험에서는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의의 능률성이 이 효율성, 생산성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럼 그랬을 때 지금 103페이지에서 2번에 좁은 의미의 능률성이 나왔잖아요. 그럼 협의의 능률성이라는 것은 여기랑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협의의 능률성. 이걸 갖다가 또 경제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지. 얘네 다 같은 말이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뭐 정리해서 공부를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저께 한번 그려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면 좀 불편할까봐. 그게 된 상태에서 104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자, 효과성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효과성이라는 개념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목표 달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들었던 예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면 고속도로 10km 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교통량 감소를 해냈어? 이걸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의 달성도, 효과성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하여 104페이지 4번 네모에 효과성이 있고 1번에 의의해서 1번 동그라미 체크하시죠.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3번 동그라미 체크하셔야 돼요. 60년대에 발전행정이 행정학에 도입을 하였다. 밑줄 쭉 칩니다. 자, 선생님이 이 발전행정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던 이론이죠. 발전행정론이라는 것은 박정희 정권 생각하면 좋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행정 우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서든 행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국가 발전이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되게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을 되게 강조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잘 나와요. 그래서 별표 둡니다. 3번에다가. 자, 거기 2번에서 효과성을 측정하는 모델이라고 하면서 1번 방과로의 전통적인 모델이 있고 105페이지에서 상단에 보시면 2번의 현대적인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것은 현대적인 측정 모형이에요. 현대적인 측정 모형에 별표하세요. 전통적인 모델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간단한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1번 방가로의 전통적인 효과성 측정 모델이다. 1번 동그라미의 목표 달성 접근법은 일반적인 효과성의 의미대로 측정한다. 밑줄 쭉 치겠습니다. 목표 달성했으면 오케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의 체제자원 접근법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C번 양가로 체크하세요. 체제, 하나의 조직이 생존을 위해서 혹은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 적절하게 자원 확보를 했는지 여부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체제자원 접근법이다. 하여 자원의 획득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C번에서 밑줄 쭉 칩니다. 내부과정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 줄에서 구성원의 만족감 체크하세요. 우리가 이제 조직 관리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출근을 했어요. 조직 관리자로서. 그랬더니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만족하면서 조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느껴져. 그러면 우리 조직은 효과적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뜻이에요. 되게 간단한 겁니다. 105페이지 2번 방가로에서 현대적인 효과성 측정 모형은 선생님이 할 얘기가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2번 방가로부터 들어갈게요.